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상상 속 해저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쥘 베른의 해저 이말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바닷속을 여행하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을 항해하며 발견되는 새로운 생명들,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서 마주하는 경이로움들이 담겨 있죠.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은 바다 밑에 어떤 신비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해저 이말리. 바다의 괴물. 1866년 말경부터 바다에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몇 척의 배가 바다에서 무엇인가 굉장히 큰 것을 만난 것입니다. 이 괴물이 나타났다는 기록은 여러 배의 항해일지에 적혀 있습니다. 1867년 4월 13일 오후 영국의 호와이 객선 스코티아호는 북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코티아호에 무언가 다가와 부딪혔습니다. 선장님,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선원이 갑판 위로 뛰어 올라와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배에 탄 사람들이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 배는 7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중 하나에 물이 찬다고 해서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선장은 서둘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을 살펴보았더니 바닥에 2미터나 되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스코티아호는 그 큰 구멍을 도저히 막을 수 없어 천천히 항해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스코티아호는 예정보다 3일이나 늦게 영국의 리버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조사하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구멍이 정확하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뚫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의 철판 두께가 4cm나 되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괴물의 짓이라고 떠들었습니다. 내가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서 탐사를 마치고 뉴욕에 돌아온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는 프랑스에서 해저의 비밀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때문인지 신문사에서 내게 글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결국 짧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괴물의 정체가 웹불고래라고 생각합니다. 웹불고래는 송곳니가 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달린다면 스코티아호의 배 밑처럼 큰 구멍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논문은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웹불고래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탐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링컨호가 떠나기 3시간 전이었습니다. 방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조수인 콩세유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파리 박물관 아로낙스 박사님 귀하. 만약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탐험에 참가를 원하신다면 미국 정부는 기꺼이 당신을 프랑스 대표로 맞이하겠습니다. 해군 장관 J.B. 홉스. 나는 기꺼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조수인 콩세유를 데리고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올랐습니다. 콩세유는 10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서 탐사 여행을 다닌 매우 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드디어 백고동 소리와 함께 링컨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을 쫓아서.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지휘하는 패러것 함정은 웹불고래를 먼저 발견한 사람에게 2,000달러의 상금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밤낮 없이 바다를 지켰습니다. 링컨호는 최신 장비를 갖춘 훌륭한 고래잡이 배였습니다. 손으로 던지는 작살을 비롯해 대포로 쏘는 작살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고래잡이 명수인 네드랜드도 타고 있었습니다. 네드는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급한 편이었습니다. 나는 금방 네드와 친해졌습니다. 날씨가 좋아 항해는 순조로웠지만 괴물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괴물을 찾느라 오랫동안 긴장한 탓에 환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장도 더 이상의 탐험은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사흘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안 나타나면 미국으로 돌아가세. 함장의 말에 승무원들은 기운을 내서 다시 괴물을 찾았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네드가 소리쳤습니다. 괴물이다! 사람들이 모두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괴물은 앞에서 강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다! 괴물은 굉장한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함장은 소리쳤습니다. 뱃머리를 돌려 전진하라! 링컨호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러자 괴물은 더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괴물은 링컨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순간 괴물은 군함의 10m 앞에서 멈추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쯤 네드가 또 한 번 소리쳤습니다. 배 뒷머리 왼편에 괴물이 있다. 링컨호는 괴물에게 다가갔습니다. 괴물은 두 줄기의 물기둥을 위로 세차게 뿜어 올렸습니다. 발사! 함장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탄은 정확하게 괴물의 등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포탄이 미끄러지며 바다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철판을 둘러쌌나? 사람들이 중얼거렸습니다. 링컨호는 괴물이 지칠 때까지 쫓아갔습니다. 밤 11시쯤 되자 괴물은 멈추었습니다. 네드, 준비됐나? 함장이 묻자 네드는 팔을 높이 들어 힘껏 작사를 던졌습니다. 순간 괴물에서 나는 불빛이 사라지면서 두 줄기의 큰 물기둥이 솟아 링컨호를 덮쳤습니다. 그 바람에 배가 심하게 흔들려 난간에 서 있던 나는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괴물의 정체. 나는 곧 바다 위로 헤엄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배를 찾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간신히 군함을 찾았으나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나는 소리치며 링컨호를 따라가려고 헤엄쳤습니다. 그러나 옷이 무거워 헤엄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끌어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를 잡으세요. 콩새우였습니다. 자네도 배에서 떨어졌나? 아닙니다. 선생님을 구하려고 뛰어내렸습니다. 나는 무척 고마웠습니다. 배는 어찌 되었나? 괴물이 물어뜯어 고장났다고 합니다. 나는 힘이 빠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링컨호가 구조하러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1시쯤 되자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눈을 떠보니 콩새우와 네드가 보였습니다. 네드, 자네도 배에서 떨어졌나? 하지만 움직이는 섬 덕분에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는 섬? 괴물의 등 위였단 말입니다. 왜 작살이 꽂히지 않았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어나서 발로 차보았습니다. 탕! 하고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뱃사람들을 위협했던 괴물은 바로 쇠로 만들어진 잠수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엔진 소리가 나면서 잠수함이 잠수 준비를 했습니다. 잠수를 하려나 보네. 기다려! 기다리라고! 네드는 소리치며 철판을 마구 발로 찼습니다. 배는 멈췄습니다. 철판 한쪽이 들리면서 한 사나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다시 철판이 열리더니 이번엔 복면을 한 8명의 사나이가 나타나 우리를 잠수함으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 어떤 방으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작고 다른 한 사람은 베레모를 썼으며 키가 컸습니다.
나는 베레모를 쓴 남자에게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콩새우가 독일어로 말했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남자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무슨 이야기를 하며 나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들어와 옷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사이 청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날라왔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재료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네드와 콩새우는 선실 바닥에 눕자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수수께끼의 잠수함. 얼마나 잤을까? 나는 답답하여 잠에서 깼습니다. 실내에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바다 냄새가 풍기며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공기를 바꾸기 위해 바다 위로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네드와 콩새우도 눈을 떴습니다. 배가 고픈데요? 네드가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를 굶겨 죽이기야 하겠나? 기다려보세. 네드는 내 말에 한참 동안 잠자코 있었으나 또다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드는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와 콩새우도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드디어 한 사나이가 들어왔습니다. 화가 난 네드는 다짜고짜 덤벼들었습니다. 참으시오.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어디선가 프랑스 말이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어제 왔던 베레모를 쓴 키 큰 사나이가 서 있었습니다. 난 이 잠수함의 함장입니다. 당신들의 말을 알아들었지만 우선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하려고 아무 말 안 했던 것입니다. 함장은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화가 난 모양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처했기 때문입니다. 링컨호가 이 잠수함을 공격하고 여기 있는 네드 씨는 우리한테 작살까지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따라주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행동해도 좋습니다. 우리들은 언제 돌려보내 주실 건가요? 2번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평생 이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나는 방을 나가려고 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모 함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잠수함은 노틸러스 호입니다. 네모 함장은 옆에 있는 사나이에게 무언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네드와 콩새우에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이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박사님은 나와 함께 가시죠. 노틸러스호. 나는 네모 함장을 따라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앉으시죠. 음식은 훌륭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함장은 나를 옆에 있는 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도서실로 사방이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훌륭한 도서실입니다. 책이 굉장히 많군요.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볼만한 것이 있으면 마음 놓고 보십시오. 나는 책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장에는 여러 나라 말로 된 온갖 책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미술품을 모아놓은 방, 여러 가지 바다 생물을 잘 분류하여 놓은 표본실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훌륭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건 내 방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당신의 방부터 안내하겠습니다. 함장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방입니다.
침대와 세면대가 있는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내 방은 바로 옆방입니다. 함장은 옆문을 열고 자기 방으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함장의 방은 검소했습니다. 함장은 나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앉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기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기계들은 노틸루스호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 잠수함의 엔진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전기라고요? 나는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을 빼내서 전기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배를 감쪽같이 만들었습니까? 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잠수함의 부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공장을 세우고 동료들과 힘을 합쳐 노틸러스호를 만들었습니다. 공장은 일을 마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였죠.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겠군요. 함장님은 부자이신 모양이죠? 네,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듯 함장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15분만 있으면 정오입니다. 잠시 바다 위로 떠오를 테니 갑판으로 나가시죠. 함장이 전기 스위치를 3번 누르자 압력계 바늘이 움직이며 노틸러스호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중앙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 노틸러스호의 등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수함의 겉은 강철판이 조금씩 겹쳐 있어서 마치 파충류의 등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망원경으로 봐도 바다동물로밖에 볼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잠수한 채 보트를 물 위로 올려보내는 장치도 있고 큰 유리창을 통해 바다 밑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은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크레스포 섬의 숲. 며칠 동안 네모 함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판에 갔다가 방에 와보니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박사님을 크레스포 섬의 숲에서 있을 사냥에 초대합니다. 3분이 같이 오셨으면 합니다. 노틸러스호의 네모 함장. 사냥이라고? 그것도 크레스포 섬의 숲에서? 네드와 콩새우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지도에서 크레스포 섬을 찾았습니다. 그 섬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큰 방에 들어가니 함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함장님은 육지와 인연을 끊은 것으로 알았는데 어째서 크레스포 섬으로 사냥을 가자고 하십니까? 내가 가자고 하는 숲은 바다 밑에 있는 숲입니다. 해저의 숲이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함장은 잠수복을 건네주었습니다. 네드는 해저의 숲이라고 하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콩새우만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맸습니다. 네모 함장은 강력한 공기총을 주었습니다. 탄환 속에 강한 전기가 흘러 스치기만 해도 죽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우리는 네모 함장을 뒤따라갔습니다. 바다는 깊지 않아서 멀리까지도 환하게 보였습니다. 햇빛이 굴절되어 산호며 해초, 말미잘들이 무지갯빛으로 빛났습니다. 드디어 숲에 이르렀습니다. 큰 나무가 울창하고 작은 물고기들이 참새처럼 날아다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자 피곤했습니다. 네모 함장과 부하는 옆으로 누워 잠을 잤습니다. 나와 콩새우도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 후 눈을 뜬 4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곧 거대한 바위벽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크레스포 섬의 낭떠러지로 육지와 연결되는 곳이었습니다. 함장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갑자기 네모 함장이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해달이 툭 떨어졌습니다. 길이가 1미터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노틸러스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때 앞에 가던 함장이 되돌아와 나를 쓰러뜨렸습니다. 함장의 부하도 콩새유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함장도 내 옆에 누웠습니다. 머리 위로 거대한 상어가 꼬리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뒤 우리는 무사히 노틸러스호로 돌아왔습니다. 파푸아 섬에서의 사냥. 노틸러스호는 계속해서 남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1868년 새해 아침, 콩새유는 내가 있는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치 파리에 있는 것 같군. 올해는 육지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래도 지난 2달 동안 신기한 일이 많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콩새유는 노틸러스호의 생활이 만족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1월 4일, 노틸러스호는 파푸아 섬의 해안이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작은 섬과 산호초들이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고 물살도 빨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콩새유와 함께 갑판 위로 나갔습니다. 네모 함장은 안전하게 암초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수함이 바위에 부딪혀 왼쪽으로 기운 채 멈춘 것입니다. 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장이 다가와 안심을 시켰습니다. 만조가 되면 저절로 떠오를 겁니다. 오늘이 1월 4일이니 앞으로 5일간 기다리면 됩니다. 함장이 사라지자 네드가 곁으로 왔습니다. 박사님, 저쪽에 섬이 보이시죠? 섬에 올라가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도 먹고 싶고요. 나도 마찬가지일세. 나는 함장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뜻밖에도 함장은 선뜻 허락했습니다. 게다가 보트까지 마음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3사람은 총과 도끼를 들고 보트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보트는 섬에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땅을 밟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 컸습니다. 해안 가까이에 있는 숲에는 자귀나무, 종려나무 따위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네드는 먹을 것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야자나무를 발견하고 열매를 땄습니다. 맛과 향기가 그만이었습니다. 숲속에서 빵나무도 발견했습니다. 네드는 빵 열매를 불에 구웠습니다. 익었을 때 껍질을 벗겼더니 부드러운 빵 같았습니다. 우리 3사람은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우리는 나무 열매와 야생콩, 참말을 가지고 잠수함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역시 섬으로 갔습니다. 어제와 다른 쪽에 보트를 대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에는 여러 가지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우리는 비둘기 2마리를 잡아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 다시 사냥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네드가 큰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캥거루를 12마리나 더 잡았습니다. 우리는 6시쯤 해안가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매우 호화스러웠습니다. 멧돼지 고기에 비둘기구이, 빵 열매, 망고에 파인애플까지 곁들였습니다. 오늘 밤 노틸러스호에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콩새유가 말했습니다. 아예 돌아가지 않으면 어떨까? 네드가 말하는 순간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또 다시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20명의 토인들이 활을 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보트로 가세. 나는 달리면서 소리쳤습니다. 토인들은 점점 늘어나 1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힘껏 노를 저어 겨우 노틸러스호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급하게 함장을 찾았습니다. 함장은 큰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토인들을 만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푸아 섬 토인들이 모두 몰려와도 노틸러스호는 끄떡없습니다. 다음 날 갑판으로 나가보니 어제보다 더 많은 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썰물을 이용해서 노틸러스호 옆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밀물이 되자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무렵 나는 조개나 해초를 채집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 정도 그물질을 하니 여러 가지가 잡혔습니다. 그 중에 특히 왼쪽으로 무늬가 난 나사조개도 있었습니다. 몹시 희귀한 것이어서 나는 아주 기뻤습니다. 이것은 잘 보관해야 하네. 나와 콩새우는 나사조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인이 던진 돌이 조개에 맞아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벼랑강 콩새우가 총으로 토인을 쏘았습니다. 그 바람에 토인의 가슴에 매달린 장식품이 떨어졌습니다. 화가 난 토인들은 통나무 배를 타고 몰려들었습니다. 돌과 화살이 비 오듯 날아왔습니다. 나는 함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토인들이 배를 타고 잠수함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승강구 문을 닫아야겠군요. 함장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입구는 닫았으니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공기를 바꾸기 위해 입구를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토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게 맡겨주십시오. 내일 오후 2시 40분에는 무사히 떠올라서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함장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토인들은 밤새도록 갑판 위에서 발을 구르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이튿날 공기는 몹시 탁했습니다. 이제 10분 후면 만조입니다. 만약 지금 떠오르지 못한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2시 35분이 되자 함장이 나타났습니다. 잠수함이 떠오르기 시작해서 입구를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토인들이 들어올 텐데요. 괜찮아요. 토인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는 함장을 따라 승강구 아래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네드와 콩새우도 있었습니다. 승강구 문이 열리자 토인 한 명이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악 소리를 지르며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드는 계단 위로 올라가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순간 네드도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계단 난간에 전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노틸러스호는 함장의 말대로 가볍게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해저 묘지 1월 18일 노틸러스호는 동경 105도, 남위 15도 지점에 있었습니다. 날씨가 나쁜지 바다가 사나워졌습니다. 곧 폭풍이 닥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부함장은 위치를 확인하고 네모 함장은 쌍안경으로 수평선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른 방으로 내려와 쌍안경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수평선을 살펴보려고 하자 함장이 다가와 빼앗았습니다. 아로낙스 박사님, 한동안 방에 계셔야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요. 우리 세 사람은 노틸러스호에서 첫날 밤을 보냈던 작은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잠시 후 저녁을 갖다 줘서 우리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불이 꺼졌습니다. 네드와 콩새우는 그새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슬슬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요리에 수면제를 넣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니 이상하게도 내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열렸습니다. 갑판 위에는 벌써 네드와 콩새우도 나와 있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다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함장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환자를 치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전에 외과 의사였습니다. 함장은 기뻐하며 나를 선원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4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은 붕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주 깊었습니다. 안 됐지만 앞으로 2시간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나는 환자를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함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그 남자의 일이 생각나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판에서 만난 함장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바다 밑으로 산책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오전 8시 나는 네모 함장과 12명의 승무원 뒤를 따라 바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승무원들 중 4사람은 길다랗고 네모난 상자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산으로 둘러싸인 빈터였습니다. 곳곳에 산으로 만든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함장의 지시에 따라 한 사람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해저 묘지였던 것입니다. 깊게 판 구멍에 흰 천으로 쌓인 시체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두 꿇어앉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상어와 결투를 벌이다. 1월 28일 낮, 노틸러스호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쪽으로 육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인도반도의 진주라는 실론섬이었습니다. 실론섬에 가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승무원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함장과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보트에는 5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보트는 남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양이 뜨자 육지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잠수복을 입고 산책을 가시죠. 바다 밑은 환했습니다. 우리는 모래땅을 걸어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눈앞에 진주조개 무더기가 나타났습니다. 네드는 재빨리 큼직한 진주조개를 서너 개 따서 망태기 속에 넣었습니다. 함장은 큰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는 2미터나 되는 진주조개가 있었습니다. 함장은 가까이 가서 조개 껍데기 사이에 짧은 칼을 넣어 조개가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속에는 야자열매만한 진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함장은 진주를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동굴을 나와 걷고 있을 때 함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물 위로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상어인가 했더니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진주를 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인도인이 허둥거렸습니다. 옆에 커다란 상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어가 남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함장이 상어의 배를 칼로 찔렀습니다. 상처를 입은 상어는 무섭게 날뛰었습니다. 함장은 급소를 찌르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네모 함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지자 상어는 큰 입을 벌리고 함장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네드가 날카로운 작살로 상어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상어는 점점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함장은 인도인을 데리고 가서 그의 작은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깨어난 남자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모 함장은 진주가 가득 담긴 자루를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바다 밑을 걸어 보트로 돌아왔습니다. 아까는 고마웠소. 함장이 네드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 역시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는걸요. 나는 함장이 매우 용감하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저 터널.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노틸러스호는 자유롭게 아라비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2월 9일 노틸러스호는 홍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홍해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많이 보셨습니까? 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레쯤이면 지중해로 나가 아프리카의 항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함장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중해라고요? 노틸러스호가 아무리 빨라도 아프리카를 돌아 모래 지중해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언제 아프리카로 돌아서 간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해저 터널로 갈 것입니다. 나는 더욱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수에즈 운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연은 옛날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그 지하 터널을 아라비아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2월 11일 밤 9시쯤 배는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난 신선한 공기를 쐬러 갑판 위로 나갔습니다. 멀리 등대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수에즈의 등대선입니다. 함장이었습니다. 이제 곧 터널입니다. 잠수하니까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함장은 나를 조종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네모 함장은 나침반을 보며 계속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10시 15분쯤 되자 함장이 직접 키를 잡았습니다. 얼마 후 어둡고 캄캄한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노틸러스호는 빠른 속도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벼락치는 듯한 소리가 양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홍해에서 지중해로 흐르는 물소리였습니다. 노틸러스호는 급하게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화살처럼 달렸습니다. 10시 15분, 함장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중해입니다. 겨우 20분 만에 노틸러스호는 수에즈 지역을 통과한 것입니다. 난파선의 보물. 노틸러스호는 물 위로 올라가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네드는 지중해라는 걸 알고 나에게 탈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난 망설여졌습니다. 노틸러스호만큼 연구하기 좋은 곳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2월 14일 저녁, 나는 함장과 함께 큰 방에 있었습니다. 함장은 창가로 다가가 바닷속을 열심히 살폈습니다. 무엇을 찾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물고기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고기들 사이에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는 함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람입니다. 빨리 구합시다. 함장은 가만히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창으로 다가와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함장이 남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자는 손을 흔들어 보이고 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 사람은 클레테 섬에 사는 사람으로 아주 뛰어난 잠수부입니다. 함장은 왼쪽 창가에 놓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덩어리가 가득했습니다. 함장은 금덩어리를 철제 상자에 옮겨 담았습니다. 함장은 뚜껑에 그리스어로 받을 사람 이름을 쓰고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어디로 보내는 걸까? 나는 궁금했으나 묻지는 못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맹렬한 속도로 2월 18일 대서양으로 나왔습니다. 네드는 지중해에서 탈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무척 실망해 있었습니다. 나는 네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네드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오늘 밤 탈출합시다. 오늘 밤 9시쯤이면 스페인 해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콩세유와 나는 중앙 계단 아래에 있을 테니 박사님은 도서실에서 신호를 기다리세요. 바다가 거친데 보트가 튼튼하니까 괜찮아요. 그럼 운을 하늘에 맡기고 오늘 밤에. 네드가 밖으로 나가자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써놓은 노트를 묶어놓고 네드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벼랑간 배가 바다 밑에 정지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함장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셨습니까? 박사님을 찾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드와 콩새우가 붙잡힌 건 아닌가 싶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702년 금덩어리를 가득 실은 스페인 선박이 영국 함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가면 금이 모두 적의 손에 들어갈 것을 알고 스페인의 제독은 배에 불을 질러 가라앉혀버렸습니다. 나는 함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스페인 선박이 침몰한 비고만에 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지 않겠어요? 함장은 유리창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승무원들이 난파선에서 썩은 괴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괴짝에는 많은 금과 보석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난파선들이 가라앉은 많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부자인 이유를 아셨습니까? 이 막대한 보물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모른 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모 함장은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함장이 육지에 살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저 도시. 다음 날 네드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힘없이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잠수함이 멈추다니. 나는 네드에게 해저은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네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네모 함장이 내게 왔습니다. 박사님, 소풍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길이 험합니다. 아무튼 가고 싶습니다. 나와 함장은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해저로 내려섰습니다. 물속은 캄캄했습니다. 네모 함장은 멀리 내다보이는 붉은 빛이 빛나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 붉은 빛이 길을 비춰줘 걷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길은 돌투성이어서 몹시 험했습니다. 네모 함장은 익숙한 길인 듯 잘 걸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서 우리는 평평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큰 궁전과 신전의 폐허였습니다. 여러 색깔의 산호와 해초들이 건물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함장을 따라 정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산 반대쪽에는 붉은 빛의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산은 바로 화산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발 아래로 가라앉은 해저도시가 있었습니다. 부서진 지붕, 쓰러진 신전 등 이것은 분명 고대 도시가 분명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나는 궁금했습니다. 네모 함장이 다가와 돌멩이로 바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아틀란티스. 그것은 옛날에 지구 위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수수께끼의 왕국입니다. 나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 대홍수와 지진으로 바다 밑에 잠긴 전설의 도시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동이 틀 무렵에야 배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늦게 잠에서 깨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자 해저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산악지대가 가까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방에서 1시간쯤 쉰다는 게 그만 다음날 아침까지 자고 말았습니다. 벌써 8시였습니다. 갑판에서 소리가 나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상하게 아침인데도 사방이 어두웠습니다. 박사님이십니까?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함장님, 여기가 어딥니까? 땅속입니다. 땅속이라고요? 노틸러스호는 떠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명등이 켜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암벽으로 둘러싸인 호수 같은 데 떠 있었습니다. 암벽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꼭대기에는 둥근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여긴 사화산 아닙니다. 저 위 구멍은 분화구죠. 함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전기를 만드는 석탄을 얻습니다. 내게는 좋은 탄광이지요. 노틸러스호는 다시 대서양으로 떠났습니다. 남극에서 우리는 4개월 동안 거리로는 6만 킬로미터를 항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해저 여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나무로 달렸습니다. 남극으로 가는 모양이군. 이런 추운 계절에 남극으로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장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물 위에 떠다니는 얼음을 보았습니다. 북극에서 고래잡이를 한 네드는 얼음이 신기하진 않겠지만 나와 콩새우는 흥분되었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빙산도 많아지고 그 수도 늘어났습니다. 남위 60도 지점에서 노틸러스호는 빙산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러나 네모 함장은 좁은 수로를 발견하여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3월 18일, 노틸러스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에 커다란 빙벽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뒤에도 얼음이 꽉 차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묻자 함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난 좀 더 앞으로 갈 생각입니다. 더 남쪽으로 말입니까? 네, 남극까지 가려고 합니다. 난 함장의 계획을 알고 놀랐습니다. 빙벽 밑으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바다 밑으로 가면 2, 3일간 공기를 바꿀 수 없어 압축 공기 탱크에 공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강력한 펌프로 공기를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레의 얼음을 깨고 노틸러스호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약 700m쯤 내려가자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3월 19일, 잠수함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함장을 따라 갑판에 나와보니 눈앞에 얼지 않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작은 얼음덩이만 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남극에 온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정오에 태양이 뜨면 위치를 측정합시다. 그날은 하루 종일 눈이 내렸습니다. 이틀 뒤, 우리는 보트를 타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걸어서 바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1시 45분, 태양이 수평선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관측용 시계인 크로노미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2시에 태양이 수평선에서 2등분 되면 우리는 남극에 서 있는 것입니다. 12시예요. 내가 외쳤습니다. 남극입니다. 함장이 들고 있던 망원경을 내게 주었습니다. 정말 2등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1868년 3월 21일, 노틸러스호의 네모 함장은 남극을 정복하였습니다. 함장은 이렇게 말하고 금색으로 N이란 글자가 새겨진 검은 깃발을 그곳에 꽂았습니다. 문어와의 싸움. 4월 20일 노틸러스호는 바하마 제도 부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네드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창가에 다가가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몸 길이가 8m나 되는 거대한 문어였는데 무서운 속도로 노틸러스호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8개의 다리에는 무수한 빨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모두 7마리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멈췄습니다. 네모 함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어의 주둥이가 추진기 날개 사이에 끼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문어와 싸워야겠습니다. 저놈은 살이 연해서 도끼로 싸워야 합니다.
나도 작살로 싸우겠습니다. 네드가 나섰습니다. 나와 콩새우도 돕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함장을 따라 중앙 계단 아래로 갔습니다. 이미 10명가량의 승무원이 도끼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문어의 다리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함장이 재빨리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다음 순간 다리 2개가 내려오더니 승무원 1명을 감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얼른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사람 살려! 함장은 달려들어 다시 다리 1개를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몰려오는 문어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을 감아 올린 문어는 다리가 7개나 잘렸는데도 남은 1개의 다리를 흔들며 도망갔습니다. 쫓아가려 하자 새까만 먹물을 뿜었습니다. 잠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가까스로 눈을 떴을 때는 문어와 함께 그 선원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슬퍼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 냄새를 맡고 문어들이 점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네드가 던진 작살이 문어의 눈에 명중했습니다. 그런데 네드는 그만 문어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어가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때 네모 함장이 날쌔게 달려들어 도끼를 던졌습니다. 네드는 얼른 일어나서 작살을 문어의 눈에 던졌습니다. 싸움은 15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문어들은 슬슬 도망쳤습니다. 네모 함장은 부하 한 사람을 집어삼킨 바다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함장의 복수. 5월 31일 노틸러스호는 잉글랜드 남쪽 끝을 바라보면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함장은 기계를 조종하여 태양의 높이를 재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다! 함장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노틸러스호는 바다에 잠수하여 830m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잠수함 안의 불빛은 꺼지고 조명등이 켜져 밖이 멀리까지 환하게 보였습니다. 창밖에 하얀 조개가 덕지덕지 붙은 커다란 물체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침몰한 커다란 배의 잔해였습니다. 함장이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배는 마르세유호라는 프랑스 군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바로 오늘 이 장소에서 영국 군함과 싸우다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350여 명의 군인들이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군함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일이라면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 배의 다른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방죄르, 복수자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방죄르호. 참 좋은 이름입니다. 난 함장이 누군가에게 참혹한 일을 당한 기억을 잊지 못해 이 배에 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어느새 방제르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큰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그곳에 네드와 콩새우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 그 소리는 무언가? 대포 소리입니다. 네드가 말했습니다. 한 척의 기선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군함이군요. 어느 나라 군함인가? 깃발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네모 함장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국기가 없어도 난 네 정체를 알 수 있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나라의 배라는 걸. 함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박사님,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저 배를 공격할 생각입니까? 네, 지금이야말로 보복할 때입니다. 난 저놈들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조국과 부모, 아내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아무 말씀 마시고 내려가 주십시오. 우리가 내려오자마자 노틸러스호는 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속력을 냈습니다.
다음 순간 강철판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커다란 군함이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배 밑바닥에 큰 구멍이 뚫리고 그 안으로 바닷물이 콸콸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다에 떨어져 버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침몰하던 군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몇백 명의 사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네모 함장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함장은 바닥에 꿇어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간 보복으로 그 나라의 군함을 침몰시켰지만 승무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의 소용돌이. 그 일이 있은 뒤 20일 동안 노틸러스호가 어떤 방향으로 달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함장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네드가 나를 깨웠습니다. 박사님, 도망칩시다. 언제 말인가? 오늘 밤입니다. 동쪽 30km 되는 곳에 육지가 보였습니다. 10시에 보트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나는 잠수복을 입고 그동안 기록한 노트를 묶어 옷 속에 넣었습니다. 함장은 무얼 하고 있을까? 나는 함장실 문 앞에 가서 귀를 대보았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살며시 큰 방문을 열었습니다. 네모 함장은 어둠 속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멎더니 곧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이시여,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아마도 보복을 그만두겠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도서실을 지나 보트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벌써 네드와 콩새우는 와 있었습니다. 출발하세. 보트에 올라타자마자 갑자기 승무원들이 시끄럽게 소리쳤습니다. 마의 소용돌이다. 마의 소용돌이는 한번 그 속으로 끌려가면 아무리 큰 배라도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수함은 점점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탄 보트도 같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머리를 보트 철판에 부딪힌 뒤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노르웨이 부근에 있는 한 어부집에 있었습니다. 네드와 콩새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뻐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어떻게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나는 프랑스로 돌아갈 배편을 기다리면서 그동안 기록해두었던 노트를 보며 신비한 바닷속 여행을 글로 썼습니다. 네모 함장과 노틸러스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난 그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심을 버리고 훌륭한 학자로서 바다 및 연구를 계속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았나요? 이 작품은 19세기에 쓰였지만 지금 읽어도 여전히 신선하고 매력적입니다. 해저 이말리는 바닷속을 탐험하는 잠수함 노틸러스호와 그 선장 네모의 이야기로 과학적 상상력과 모험을 함껏 담아낸 소설입니다. 특히 이 책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아직 전속력으로 달리는 잠수함이나 잠수복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정확한 지리와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저 이말리를 완성했다는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공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 깊은 곳에서 전혀 새로운 세상과 생명체들을 마주합니다. 이들은 고요하면서도 위험한, 때로는 아름다운 바다에서 모험을 통해 인간의 탐구심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느낍니다. 줄 베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을 은유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특히 네모선장은 기술과 지식으로 자연을 제어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개인적 상처와 고독이 깔려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